2016년 4월 1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 만우절이라는 시시한 농담이 오가는 사무실 모니터 위로 평소와 다름없는 숫자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었어.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 고요함 아래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바닥에선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지.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깊은 해저에선 쓰나미를 만들 대륙판 이동이 이미 시작된 거야. 다들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할 때 진짜 돈의 흐름을 읽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한국 국채에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 햄토리. 이 햄토리가 오늘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기대했던 상식적인 결론과는 왜 다르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야.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장의 초대장으로부터였어. 바로 세계 국채지수, 줄여서 WGBI라는 이름의 초특급 VIP 클럽 초대장 말이야. 님들, 이 WGBI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대부분은 그냥 한국 채권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잖아. 근데 이거 월가의 헤지펀드랑 각국 중앙은행 같은 진짜 자본가들은 이걸 가지고 조 단위, 아니 수십조 원의 판을 뒤집고 있었어.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겠지? 환율도 잡히겠지? 하고 태평하게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금고를 채우고 다음 전략을 짜고 있었다는 거지. 이거 월가 애들만 몰래 죽고 있던 거 우리 같은 개미들만 모르고 있었어. 왜 그들은 일반인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질 때쯤엔 이미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햄토리,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균열과 파국의 전조를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일부만 집중해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스릴러는 너희의 금융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몰라. WGBI 세계 국채지수. 이름만 들어서는 복잡하고 따분해 보이지? 하지만 이걸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 우량 국가들의 국채를 모아놓은 최고급 명품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돼. 이 바구니에 내 나라 채권이 들어간다는 건 국가 신용 등급이 명품 중에 명품으로 공인받았다는 뜻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채권 지수 중에서도 WGBI는 가장 까다로운 선진국 클럽으로 불려. 한국은 2022년부터 이 클럽의 문을 두드렸지만 워낙 조건이 엄격해서 쉽지 않았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쉽고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국제 결제 시스템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같은 제도도 고쳐야 했고 서울 외환시장을 24시간 열어두는 파격적인 변화까지 시도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 결국 2026년 4월 1일 한국 국채는 마침내 그 어렵다는 WGBI의 황금빛 문을 열고 당당히 입성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등급이 글로벌 자본 시장의 VIP 라운지에 입성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지.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 이제 드디어 한국 채권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구나. 앞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이미 시장의 거인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 상상해봐. 수개월 전부터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각국의 국부펀드 운용자들은 매일 밤 한국의 채권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을 거야. 그들은 일반 뉴스를 보지 않아. 자신들이 직접 구축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십 년간 쌓아온 통찰력으로 보이지 않는 기회를 먼저 포착했지.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던 2025년 하반기부터 그들은 마치 보물지도를 보고 숨겨진 황금을 캐내듯 한국 국채를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매집하기 시작했어. 언론에서 WGBI 편입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기도 전부터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야. 이걸 바로 선취매라고 부르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규모와 속도로 진행됐지. 그들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단순해. WGBI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의 패시브 자금 규모가 무려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조 원에 달하거든? 이 거대한 돈은 지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마치 기계처럼 그 지수를 따라 자산을 사고 팔아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이 3천조 원의 돈 중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한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거야. 그 규모가 최소 75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지.
100조 원? 상상이 돼? 대한민국 한 해 국채 발행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 그것도 8개월 동안 매달 8분의 1씩 기계적으로 한국 채권을 사들인다는 뜻이야. 매달 약 7조에서 10조 원의 거대한 돈벼락이 한국 채권 시장에 쏟아지는 거지. 이 돈은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자금이 아니었어. 연기금이나 중앙은행 같은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큰 손들의 돈이었지. 이런 돈이 유입되면 시장의 안정성은 확고해지고 채권 가격은 오르면서 금리는 떨어지는 게 상식이야. 금리가 내려가면 정부는 돈을 빌리는 이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대출금리나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도 내려갈 테니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식적인 결과는 현실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 오히려 WGBI 편입이 본격화된 2026년 상반기 한국 국채금리는 연고점을 찍으며 불안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 1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 유입이라는 초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엇박자를 냈을까? 왜 상식은 파괴되고 파국의 전조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걸까?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체를 파헤쳐볼게. 과연 한국 채권 시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님들, 분명 WGBI 편입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터졌고 최소 75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밀려들어올 거라 했잖아. 대한민국 한 해 국채 발행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 그것도 8개월 동안 매달 8분의 1씩 기계적으로 한국 채권을 사들인다는 뜻인데 이건 그야말로 돈벼락이었어. 이 돈은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자금이 아니라 연기금이나 각국 중앙은행 같은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큰 손들의 돈이었지. 이런 돈이 유입되면 시장의 안정성은 확고해지고 채권 가격은 오르면서 금리는 떨어지는 게 상식이야. 금리가 내려가면 정부는 돈을 빌리는 이자가 줄어들고 기업의 대출금리나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도 내려갈 테니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식적인 결과는 현실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 오히려 WGBI 편입이 본격화된 2026년 상반기 한국 국채금리는 연고점을 찍으며 불안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 1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 유입이라는 초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엇박자를 냈을까? 왜 상식은 파괴되고 파국의 전조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걸까? 햄토리가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체를 파헤쳐보니까 진짜 범인은 바로 월가에 교활한 큰손들이었어. 그들은 한국 국채를 사러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착하게 채권만 주워 담은 게 아니었어. 훨씬 더 복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짰지. 이 보이지 않는 균열 뒤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어. 지금부터 햄토리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줄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월가 큰손들의 환율 수합 차익 거래라는 교활한 전략 때문이었어. 상상해봐. 2020 본년 하반기부터 이미 한국의 WGBI 편입 가능성은 월가 엘리트들에게 속삭이듯 전해지고 있었을 거야. 그들은 일반 뉴스를 보지 않아. 자신들이 직접 구축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십 년간 쌓아온 통찰력으로 보이지 않는 기회를 먼저 포착했지.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조 원의 수익 계산이 밤새도록 돌아가고 있었을 거야. 한국 국채는 곧 명품 바구니에 들어가니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변동성이 크다. 어떻게 하면 위험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새 이어진 토론과 계산 끝에 하나의 정교한 답을 찾아낸 거지. 그들은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 이걸 원화로 바꾼 다음 한국 국채를 샀어. 이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진짜 핵심은 그 다음 단계에 있었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나중에 이 채권을 팔고 다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까봐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들은 미리 환율보험을 들어두는 거야. 이걸 금융시장에서는 FX 수합 거래라고 부르는데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다시 되살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거지. 문제는 이 환율보험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거야. 햄토리, 쉽게 설명해 줄게. 너희가 친구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멀리 찾아갔어. 근데 친구가 야, 우리 집까지 오는 길에 통행료 내야 해 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말이야.
음식은 맛있지만 통행료가 너무 비싸면 결국 이 음식 먹을 만한 가치가 있나 하고 고민하게 되잖아. 이 비싼 통행료가 바로 FX 수합 비용이었어. WGBI 편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채권을 사려는 외국인들이 폭증했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들어야 할 환율 보험의 수요도 함께 폭발한 거야. 수십조 원의 돈이 한꺼번에 환율 보험을 들려고 하니 FX 스왑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달러를 빌려주는 비용, 즉 FX 스왑 금리가 덩달아 치솟기 시작했어. 이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한국 국채에서 얻는 이자 수익이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지경까지 온 거야.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사면서 지불하는 숨겨진 비용이 늘어나 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 채권 투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채권 가격을 더 내려서 금리를 올려야만 매력이 생긴다고 판단하게 돼. 이 교묘한 차익거래 전략이 WGBI 편입 효과를 상쇄하고 금리를 끌어올린 첫 번째 주범이었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재정 수요와 국채 발행 증가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 WGBI 편입으로 100조 원이나 들어온다고 하니까 모두들 환호했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속내는 편치 않았을 거야. 국가 살림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었거든. 고령화 사회로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세금은 생각만큼 안 거치고 게다가 대외 불확실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도 필수적이었지. 결국 정부는 이런 늘어나는 지출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었어. 새로운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또 늘렸지. 수십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만큼 새로운 채권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져. 마치 한쪽에선 물을 붓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수도꼭지를 틀어 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물탱크에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지. 아니, 어쩌면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이건 마치 너희가 한정판 명품 가방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명품 브랜드가 매일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을 수백 개씩 찍어내는 것과 같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려고 해도 계속 새로운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그 희소성이 떨어지고 결국 가격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법이잖아. 정부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국채라는 물건을 시장에 풀어낸 거지. WGBI 편입 효과가 덩치 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수요를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고스란히 빨아들여버리면서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거야. 결국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압력을 받게 된 거지. 아무리 좋은 호재도 물량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의 배경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한국은행의 고뇌였어. WGBI 편입이라는 달콤한 호재 속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는 불안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어. 국제 유가는 들쑥날쑥했고 환율은 언제든 튀어오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었어.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불붙으면 가계부채는 폭발하고 경제 전체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 금리 인하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 채권 투자자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이는 냉철한 계산가들이야. 그들은 WGBI 편입이라는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지.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낮은 금리의 채권을 지금 당장 살 이유가 없어지지. 오히려 나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지금 금리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당장 채권을 사기보다는 관망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돼. 이 불안한 투자 심리가 채권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금리 상승 압력을 더 키운 거야. 실제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WGBI 편입 호재 속에서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굳건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잖아. 이 발언들은 단순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 시장에는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는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작용한 거지.
마치 뜨거운 여름날 아무리 시원한 에어컨을 켜더라도 한증막처럼 달궈진 실외기가 계속 뜨거운 바람을 내뿜는다면 실내 온도를 낮추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야. WGBI 편입이 시원한 바람이라면 인플레이션과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는 끈질기게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섞이면서 WGBI 편입이라는 달콤한 과실은 예상치 못한 쓴맛을 내기 시작했어. 월가의 큰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묘한 전략을 썼고,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국채 발행을 멈출 수 없었으며, 한국은행은 물가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고뇌하고 있었던 거지. 결국 우리가 환호했던 WGBI 편입은 한국 채권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 균열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울었을까? 그리고 이 파장은 우리 개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진짜 승자와 패자를 햄토리가 싹 다 분석해 올게. 절대로 놓치지 마. 님들, 기억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환호했던 WGBI 편입. 최소 75조 원, 최대 100조 원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그 달콤한 약속. 대한민국 한해국채 발행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 매달 8개월 동안 기계적으로 우리 채권을 사들인다는 건 그야말로 꿈 같은 돈벼락이었어. 그 돈이 시장의 금리를 낮추고 가계대출 부담을 줄여줄 거라 믿었던 그 희망.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 오히려 WGBI 편입이 본격화된 2016년 상반기 한국 국채금리는 연고점을 찍으며 불안하게 치솟았어.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 유입이라는 초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상식을 배반하고 파국의 전조를 남겼을까? 햄토리가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진짜 범인은 바로 월가의 교활한 큰손들이었다고 이미 말해줬잖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착하게 채권만 주워 담은 게 아니었어. 훨씬 더 복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짰지.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도대체 누가 진짜 승자였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 경랑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햄토리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줄게. 월가의 큰손들은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니었어. 그들은 한국의 WGBI 편입이라는 역대급 호재를 단순한 투자 기회로 보지 않았어.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정보력,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노련함을 총동원해 이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파도를 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산했지. 그들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환율 스왑 차익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었어. 그들은 WGBI 편입이 확정되기 한참 전부터,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이미 한국 국채 시장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있었을 거야. 한국 국채는 명품 바구니에 들어가면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가격이 오르겠지. 하지만 원화의 가치는 불안정해. 이 불안정성마저도 우리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쉴 새 없이 돌아갔어. 이들은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한국 국채를 사들였어. 여기까지는 평범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같아 보였지. 하지만 이들에게는 늘 환율 변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 미래의 채권을 팔고 다시 달러로 환전할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이 깎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환율 보험인 FX 스왑 거래를 이용했어. 특정 미래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다시 살 수 있는 계약을 미리 맺어두는 거지. 문제는 WGBI 편입이 가까워질수록 이 환율 보험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는 거야. 월가의 큰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어. 그들은 한국 국채에서 얻는 이자 수익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오히려 FX 스왑 시장에서 치솟는 달러 확보 비용, 즉 FX 스왑 금리의 상승 자체를 자신들의 또 다른 수익권으로 활용했지. 그들은 단순히 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 환율 시장에서의 복잡한 포지션을 통해 달러 강세에 베팅하거나 원화의 가치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어. 마치 한 손으로는 한국 채권을 사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치솟는 환율 수합 비용을 통해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형국이었어. 그들은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자신들이 환율 수합 시장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 또는 금리 상승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다른 자산군에서 미리 이익을 취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짰을 수도 있어. 이들은 단순한 채권 매수자가 아니었어. 거대한 퍼즐 조각을 미리 읽어내는 체스 선수들이었지. 한국 국채 금리가 불안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이들 큰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상황과 다름없었어. 그들에게는 한국 경제의 안정보다 이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자본을 불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으니까. 그럼 이 냉혹한 싸움의 진정한 패자는 누구였을까? 당연히 한국 정부와 우리 개미들이었어. 정부는 WGBI 편입이라는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며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국채 발행량을 늘렸잖아. 하지만 월가의 큰손들은 이 국채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만 활용했어. 결국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빚을 져야만 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로 드리워졌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개미들의 삶이었어. WGBI 편입이라는 국가적 호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치솟았잖아. 당장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우리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였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담대 이자만 수십만 원씩 늘어나니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을 거야.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뇌도 깊어갔어. 투자를 위해 빌린 대출금리가 올라가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업 확장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버거워졌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굳게 닫혔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어.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닫고 작은 공장들은 조용히 불을 껐지. 분명 경제 지표상으로는 100조 원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데 왜 내 주변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졌어. 이 모든 상황의 근원에는 월가의 큰손들이 설계한 교활한 판이 있었고, 그 판 위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고뇌가 얽히면서 결국 힘없는 개미들의 삶만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거야. WGBI 편입은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여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에서는 거대한 자본의 먹이사슬 속에서 우리 개미들이 희생양이 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어. 그 균열 속에서 월가의 큰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진짜 승자와 패자는 이렇게 갈렸어.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 개미들이 살아남고 심지어 역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햄토리가 싹 다 분석해올게. 절대로 놓치지 마! 님들 기억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환호했던 WGBI 편입. 최소 75조 원, 최대 100조 원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그 달콤한 약속. 대한민국 한해국채 발행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 매달 8개월 동안 기계적으로 우리 채권을 사들인다는 건 그야말로 꿈같은 돈벼락이었어. 그 돈이 시장의 금리를 낮추고 가계대출 부담을 줄여줄 거라 믿었던 그 희망.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 오히려 WGBI 편입이 본격화된 2026년 상반기, 한국 국채 금리는 연고점을 찍으며 불안하게 치솟았어.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 유입이라는 초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이렇게 상식을 배반하고 파국의 전조를 남겼을까? 햄토리가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진짜 범인은 바로 월가의 교활한 큰손들이었다고 이미 말해줬잖아.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착하게 채권만 주워 담은 게 아니었어. 훨씬 더 복잡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짰지.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도대체 누가 진짜 승자였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 경랑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햄토리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줄게. 월가의 큰손들은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니었어. 그들은 한국의 WGBI 편입이라는 역대급 호재를 단순한 투자 기회로 보지 않았어.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정보력,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노련함을 총동원해
이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파도를 타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산했지. 그들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환율 수합 차익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었어. 그들은 WGBI 편입이 확정되기 한참 전부터,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부터 이미 한국 국채 시장의 미래를 꿰뚫어보고 있었을 거야. 한국 국채는 명품 바구니에 들어가면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가격이 오르겠지. 하지만 원화의 가치는 불안정해. 이 불안정성마저도 우리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쉴 새 없이 돌아갔어. 이들은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한국 국채를 사들였어. 여기까지는 평범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같아 보였지. 하지만 이들에게는 늘 환율 변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 미래의 채권을 팔고 다시 달러로 환전할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이 깎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환율 보험인 FX 스왑 거래를 이용했어. 특정 미래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다시 살 수 있는 계약을 미리 맺어두는 거지. 문제는 WGBI 편입이 가까워질수록 이 환율 보험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는 거야. 월가의 큰손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읽었어. 그들은 한국 국채에서 얻는 이자 수익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오히려 FX 스왑 시장에서 치솟는 달러 확보 비용, 즉 FX 스왑 금리의 상승 자체를 자신들의 또 다른 수익권으로 활용했지. 그들은 단순히 채권을 매수하는 것을 넘어 환율 시장에서의 복잡한 포지션을 통해 달러 강세에 베팅하거나 원화의 가치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어. 마치 한 손으로는 한국 채권을 사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치솟는 환율 수합 비용을 통해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형국이었어. 그들은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자신들이 환율 수합 시장에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 또는 금리 상승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다른 자산군에서 미리 이익을 취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짰을 수도 있어. 이들은 단순한 채권 매수자가 아니었어. 거대한 퍼즐 조각을 미리 읽어내는 체스 선수들이었지. 한국 국채 금리가 불안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이들 큰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먹잇감을 던져주는 상황과 다름없었어. 그들에게는 한국 경제의 안정보다 이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자본을 불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으니까. 그럼 이 냉혹한 싸움의 진정한 패자는 누구였을까? 당연히 한국 정부와 우리 개미들이었어. 정부는 WGBI 편입이라는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하며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국채 발행량을 늘렸잖아. 하지만 월가의 큰손들은 이 국채를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만 활용했어. 결국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빚을 져야만 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로 드리워졌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개미들의 삶이었어. WGBI 편입이라는 국가적 호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치솟았잖아. 당장 영향을 받은 건 바로 우리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였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담대 이자만 수십만 원씩 늘어나니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을 거야.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뇌도 깊어갔어. 투자를 위해 빌린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업 확장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버거워졌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 굳게 닫혔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어.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닫고 작은 공장들은 조용히 불을 껐지. 분명 경제지표상으로는 100조 원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데 왜 내 주변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졌어. 이 모든 상황의 근원에는 월가의 큰손들이 설계한 교활한 판이 있었고, 그 판 위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고뇌가 얽히면서 결국 힘없는 개미들의 삶만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거야. WGBI 편입은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여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에서는 거대한 자본의 먹이사슬 속에서 우리 개미들이 희생양이 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어. 그 균열 속에서 월가의 큰손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진짜 승자와 패자는 이렇게 갈렸어. 뜨거웠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허무함과 차가운 시장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야. 우리 주변을 돌아봐. 한때 번성했던 상점가가 이제는 임대라는 푯말만 외롭게 달고 있는 풍경. 약은 불빛으로 환했던 공장들이 침묵에 잠긴 채 어둠 속에 갇힌 모습. 소박한 꿈을 꾸며 대출을 받은 김 씨는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이제는 아이들의 학원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어. 10년 넘게 공들여 키운 작은 식당을 결국 접어야 했던 박 사장님의 눈가에는 차마 지우지 못할 피로와 절망감이 가득했지.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은 100조 원의 환상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어. 이들의 삶은 경제지표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경제 시스템은 단순히 국가 간의 협력이나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작동하지 않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즉 글로벌 자본의 냉철한 계산과 이익 추구가 그 어떤 명분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지. 우리가 열광했던 호재는 누군가에게는 정교한 판을 깔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야. 이 경험은 전 세계 경제 지도에도 묵직한 경고를 던졌어. 자본은 국경을 초월해 움직이며 약한 고리를 찾아 파고들지. 한국의 사례는 이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우회하고 심지어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건이야. 이들은 물리적인 폭력 없이도 한 국가의 재정과 국민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지. 결국 시장은 우리에게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줬어. 언론의 화려한 수식어와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것. 복잡한 경제 용어 뒤에 가려진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그들의 계산법을 꿰뚫어보는 해안. 그것만이 우리가 이 냉혹한 시장의 경랑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될 거야. 햄토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판의 균열을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현명한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산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